또 치킨이세요? 집안이 온통 기름 냄새로 진동하네요. 아내 미란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치킨 한 조각을 집어들다 말고 멈췄습니다. 순간 손끝이 굳어버린 듯 조각은 접시 위에 그대로 놓였습니다. 가끔 먹는 건데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기름 냄새 나서 싫다고 했잖아요. 아휴. 그 말은 제 가슴을 파고드는 칼처럼 아팠습니다. 3년 전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이후 제 하루하루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35년간 시청에서 성실히 일하며 버텨왔건만 이제는 집에서조차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치킨의 바삭한 껍질을 바라보다가 저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기름 냄새와 함께 마음속 허무가 퍼져나갔습니다. 젊은 시절을 떠올리면 언제나 눈앞에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낡은 기타였습니다. 대학 시절 내내 제 곁을 지켜주던 친구이자 제 꿈이었습니다. 기숙사 방 한쪽 구석에는 늘 기타가 놓여 있었고 술잔이 오가던 자리에서도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몇 곡씩은 꼭 연주했습니다. 퇴근이 노래 한 곡 불러봐 누군가 외치면 저는 멋쩍게 웃으며 기타 줄을 튕겼습니다. 그러면 작은 공간이 순식간에 무대가 되곤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음악으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흔드는 노래를 만들고 무대에서 환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 그러나 현실은 저를 오래 붙잡아 두지 않았습니다. 1988년 대학 졸업을 앞두고 부모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태근아, 이제는 꿈보다 현실을 생각해야지. 안정적인 게 최고야. 음악은 취미로 해도 돼.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직장을 구하는 거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공무원은 가장 확실한 보장처럼 여겨졌습니다.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식당을 전전하며 저와 동생들을 키워내셨습니다. 그 어머니 앞에서 저는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은 차마 꺼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기타 대신 시험지를 붙잡았습니다. 하루 12시간이 넘도록 독서실에 앉아 책을 파고들었습니다. 음악 노트는 서랍 속에 잠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 그날 집안은 작은 잔칫집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기타를 붙잡고 무대에 서는 꿈은 사라졌지만 저는 가족의 안정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첫 발령지는 시청 민원과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공직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배웠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민원인이 찾아와 목소리를 높였고 그들의 불만과 분노는 고스란히 젊은 공무원들에게 쏟아졌습니다. 내 세금으로 당신들 월급 주는 거 아냐? 뭐가 이렇게 늦어? 똑바로 안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다시 뒤적였습니다. 업무가 끝나지 않아 밤 10시가 넘어 퇴근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버텼습니다. 버티는 것이 곧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더욱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아내 미란이 첫 딸을 품에 안던 날, 저는 경원 복도에서 작은 손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아이 좋은 대학 보내야지. 이 아이가 나 때문에 꿈을 접는 일은 없어야지. 30대에 들어서면서 저는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도시계획과로 옮기자 일은 더 늘어났습니다. 도면과 자료가 책상 위에 산처럼 쌓였고 매일같이 회의와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시민단체와 개발업체 사이에서 갈등을 조율해야 했고 정치적 압박도 뒤따랐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빠는 바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어린 딸이 현관 앞에서 아빠, 언제 와요? 라고 물으면 저는 늘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 금방 올게. 그러나 금방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들어가면 이미 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승진하는데 당신은 왜 그 자리에만 있나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순간마다 저는 늘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40대에 IMF 금융위기가 닥쳤습니다. 사회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기업들이 무너졌고 거리에는 실직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공무원 사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인력은 줄고 업무량은 2배로 늘었습니다. 야근은 일상이었고 보고서는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정 과장, 이번 사업 결과가 왜 이래요? 시장님이 크게 화나셨어요. 부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그날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보고서를 다시 쓰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청 건물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 얼굴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도 버텨야지. 가족을 위해서.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어? 저는 그렇게 한 해, 2해를 버텼습니다. 50대가 되어서야 겨우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기 중에는 국장, 실장이 된 이들도 있었지만 저는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6세에 정년을 몇 년 남겨둔 채 조기 퇴직을 선택했습니다. 35년 동안 지켜온 공직 생활, 그 길을 돌아보며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참 성실했다. 하지만 과연 행복했을까? 퇴직 후의 삶이 이렇게 공허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출근하던 날에는 늘 바쁘다고 투덜대곤 했지만 막상 집에만 앉아 있으니 시간이 제 몸에 달라붙어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예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붓을 잡으면 잠시나마 마음이 고요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월 회비 15만 원은 꾸준히 나갔지만 얻는 것은 얼마 없었습니다. 번번이 삐뚤게 흘러가는 제 글씨체를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손재주도 없을까 하는 자책만 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 미라는 곱지 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집에서 뭐 하는데요? 동호회 다니면서 돈만 쓰고 치킨만 시켜 먹고 이게 뭐예요? 그 말은 잔소리를 넘어선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재를 정리하다가 책장 뒤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먼지가 앉아있던 손바닥만 한 서류철. 호기심에 펼쳐본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라고 적힌 명함과 빼곡히 적힌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분명히 미란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협의혼, 조정이혼. 그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 아내가 제 곁에서 30년을 함께 사람이 이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손끝으로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책장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함께 했던 신혼여행, 딸이 태어난 날, 우리가 이사 다니던 수많은 집들, 그리고 소소한 일상의 대화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우편함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가정법원. 저는 봉투를 뜯는 순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조정 신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신청인 박미란, 피신청인 정택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가 바람에 흔들리듯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서류를 들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란의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간신히 뱉어낸 제 말에 아내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이나 살아봤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저는 더는 붙잡을 힘조차 잃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조정이혼에 합의했습니다. 판사의 몇 마디와 도장 몇 개로 32년의 결혼 생활이 정리되었습니다. 법원 건물을 나서던 날, 제 발걸음은 공중에 붕 뜬 듯 허망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이었는데 그날따라 세상은 더 차갑고 삭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이제 더 이상 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집을 나와 작은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된 집, 질평 남짓한 공간에 들어섰을 때 그 안에 가득한 정막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낡은 책상 하나, 좁은 침대 하나, 그리고 작은 싱크대. 처음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침이면 아내의 잔소리를 들으며 억지로 일어나던 날들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알람도, 부엌에서 끓는 국 냄새도, 누구의 목소리도 없는 새벽, 눈을 떠도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 더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 속에서 제 호흡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혼자가 되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있었고, 이후에는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늘 동료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오롯이 저 혼자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라면 하나를 끓이는 데에도 서툴렀습니다. 물이 끓기도 전에 스프를 넣었다가 맛이 이상해져 결국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밥솥 대신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작은 방 안에 김치 냄새 하나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쌀을 씻어 전기밥솥에 넣고 반찬을 나눠 담아 냉장고에 정리하는 일을 배웠습니다. 어설펐지만
스스로 차린 밥상을 마주하며 이상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가 아니라 제 의지로 만든 결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구청 게시판에서 실버 디지털 교육 안내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기초 활용, 카메라 촬영, 유튜브 업로드라는 문구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실 저는 휴대폰으로 전화와 문자만 겨우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새로 배워야 한다는 막연한 갈증이 제 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등록을 마치고 첫 수업에 들어갔을 때 30대 초반의 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 찍는 법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카메라의 HDR 모드가 무엇인지, 어떻게 영상을 찍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화면 속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유튜브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채널 이름은 59세 아저씨의 서울 산책이라고 정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 이름이었지만 제게는 하나의 다짐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카메라를 들고 서울 곳곳을 걸었습니다. 남산, 북촌, 인사동, 그리고 한강. 걸으면서 본 풍경을 영상에 담고 간단한 자막과 음악을 넣어 올렸습니다. 처음 영상의 조회수는 10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화면 속 제 발걸음, 제 시선을 누군가 함께 보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주 뒤 한 구독자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영상이 참 따뜻하네요. 덕분에 대리만족하고 있어요. 저는 그 짧은 댓글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누군가 제 삶을 보며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원룸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여전히 작은 방, 여전히 혼자였지만 제 안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제 걸음을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 게시판에서 성인 기타 교실 수강생 모집이라는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초급부터 중급까지 누구나 환영합니다. 빽빽한 글씨들 사이에서 기타라는 단어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잊고 있던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기타를 쳤습니다. 음악 동아리 방에서 친구들과 밤새 합주를 하던 기억, 작은 무대에 올라 떨리는 손으로 노래를 부르던 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서 기타는 제 삶에서 밀려났습니다. 현실을 핑계 삼아 케이스에 넣은 채 그렇게 35년이 흘러가 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수강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나이 59세, 새삼스럽게 악기를 배운다는 게 우습게 보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이제라도 다시 해보고 싶다는 작은 용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첫 수업 날, 저는 낡은 기타를 메고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강의실에는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기타 줄을 조율하며 손가락을 풀고 있었고, 어떤 이는 긴장한 듯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끈 사람은 앞자리에 앉아 있던 한 여성분이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에 차분한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어쩐지 그 표정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그녀의 이름은 한지영 씨. 저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이었습니다. 강사가 수업을 시작하며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기타를 잡아보니 어떠세요? 저는 주저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대학 때 이후로는 처음인데 손가락이 아직 조금은 기억하고 있네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C 코드, G 코드를 눌러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서툴지만 소리는 분명히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강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 있던 지영 씨가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와, 정말 잘 치시네요. 저는 아직 코드도 헷갈려서 손가락이 꼬이기만 해요. 저는 민망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치는 건 아니고요. 오래전에 하던 게 조금 남아있는 것뿐이에요.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지영 씨가 먼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라도 같이 하실래요?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키보드를 배운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교회 합주단에서 연주도 했지만 결혼 이후로는 음악과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혼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찾고 싶어 다시 음악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움과 동시에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나와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태근 씨는 유튜브도 하신다면서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닌 산책 영상이에요. 그냥 제가 걷는 걸 찍어서 올리는 정도죠. 그러자 그녀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도 그런 용기를 배우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는데 누군가 제 작은 시도를 용기라고 불러준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타 케이스가 유난히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오래 잊고 있던 설렘을 다시 발견한 듯 했습니다. 기타 교실이 끝난 후에도 저는 지영 씨와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수업에서 배운 코드가 잘 되지 않는다며 서로 영상을 찍어 보내기도 하고 연습하다가 손가락에 굳은 살이 잡혔다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음악 이야기만 나누었는데 어느새 일상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지영 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태근 씨, 혹시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같이 악기 연습도 하고 근처 공원도 걸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좋지요. 혼자 연습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우리는 주말마다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연습실에서 기타와 키보드를 나란히 두고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엉성했지만 음이 하나씩 맞아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지영 씨는 키보드로 부드러운 멜로디를 깔아주었고 저는 기타로 단단한 리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음악이 우리 사이의 대화를 대신해주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지영 씨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연주하는 걸 영상으로 찍어서 태근 씨 채널에 올려보면 어떨까요? 이름은 추억의 듀엣 같은 건 어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산책 영상도 겨우 용기를 내어 올린 건데 다른 사람과 함께 음악을 올린다는 건 더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 속에 담긴 설렘을 보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그때 그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옛가요 한 곡을 연주해 촬영했습니다. 카메라 앞이라 긴장이 되었지만 연주가 끝났을 때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뒤 영상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의 연주가 참 따뜻하네요. 우리 부모님도 이런 취미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보는 내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단순히 영상을 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영 씨와 저는 음악뿐 아니라 삶의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25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홀로서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긴 세월 직장과 가정에 묶여 살아오다 이제서야 진짜 제 자신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지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늦은 게 어디 있나요? 지금부터라도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그 말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저는 실패한 전직 공무원도 아니었고 이혼으로 상처 입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음악을 좋아하는 한 사람,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처음 영상을 올렸을 때만 해도 조회수가 10번을 넘기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꾸준히 찾아와 댓글을 남겨주는 구독자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지영 씨와 함께 연주한 추억의 듀엣 영상은 제 채널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부모님 생각이 났다고, 덕분에 하루가 따뜻해졌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찍은 영상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스며드는 작은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구독자 수는 어느덧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광고 수익도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금액에 많고 적음을 떠나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퇴직 후 허무했던 시간 속에서 제가 다시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 삶의 중심에 지영 씨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새로운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봄에는 남산의 벚꽃길을 걸었고, 여름에는 한강 둔치에서 돗자리를 펴고 기타와 키보드를 연주했습니다. 가을에는 북촌의 좁은 골목을 걸으며 단풍을 카메라에 담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카페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함께 연주해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저에게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하면서 처음으로 현재라는 시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늘 승진을 위해 미래를 쫓았고, 가정에서는 과거의 실망을 곱씹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지영 씨와 있을 때만큼은 지금 제 눈앞의 풍경,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음악, 지금 옆에 있는 한 사람의 미소만이 중요했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빠, 유튜브 봤어요. 진짜 멋지던데요? 아빠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딸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일에 치여 바쁘다며 함께 놀아주지 못했고, 이혼 소식을 전할 때도 차마 얼굴을 마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제 영상을 보고 행복해 보여서 좋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세월의 미안함을 조금은 덜어주는 따뜻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행복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나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제 속도를 따라가며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곁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요. 59세,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퇴직은 무너짐이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솔직하고 가장 자유로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제 제 나이 6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걸 이상하게 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나이는 단순히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요.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억지로 출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람 소리에 쫓기듯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던 이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대신 저는 커튼을 걷고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계절의 변화를 전해주고 그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아, 살아있구나 하고 실감합니다. 오늘은 지영 씨와 한강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타와 키보드를 챙겨 들고 간단한 샌드위치를 싸서 돗자리에 앉을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몇 곡을 연주하고 카메라로 영상을 찍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영상은 며칠 뒤 제 채널에 올라가겠지요. 그러면 또 누군가가 댓글을 남길 겁니다. 덕분에 위로받았다. 두 분 모습이 보기 좋다. 그 말들이 제게는 보석 같은 선물이 됩니다. 이혼 후 처음 원룸에 들어섰을 때의 공허함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끝이라 생각했던 순간은 다른 문을 여는 출발점이었습니다. 퇴직도, 이혼도 모두 저를 새로운 길로 이끌어준 계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저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승진 경쟁에 뒤처졌던 부장, 아내에게 외면당하던 남편, 집안에서 존재감을 잃어가던 아버지, 그 모든 모습은 지나간 저의 일부일 뿐입니다. 지금의 저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퇴근 아저씨, 그리고 음악을 함께하는 지영 씨의 파트너. 이 이름들이 저는 참 좋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지금 행복하세요? 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빠 지금 정말 행복하다. 그 대답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거창한 성취나 화려한 명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누군가와 웃음을 나누는 그 순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 가득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기타 줄을 튕겨보니 맑고 경쾌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다. 그렇게 저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떤 풍경과 어떤 음악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며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습니다. 인생 우체국 채널은 여러분의 인생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을 특정할 수 있어 일부 각색하는 점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고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